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이중석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가업승계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저 조남철 세무사, 이중석 세무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가업승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그리고 성공한 가업승계 사례, 실패한 가업승계 사례, 그리고 세법상의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 공제, 증여특례, 창업자금 특례 등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세무적인 이슈 때문에 가업승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가업승계에 대한 의미와 절차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업승계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업승계라고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금수저, 은수저라고 해갖고 중소기업, 보통 대기업들은 뭐 가업승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 금수저라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만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다? 야, 너 낙하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이 가업승계에 대한 의미 자체를 기업승계라는 의미로 워딩 자체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업승계, 기업승계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소유권 그리고 경영권을 모두 승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자식에게 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3 외부에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자녀한테 승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승계하는 방식에 있어갖고 대표님의 오랫동안에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해주셨던 부사장님 등에게 전문 경영인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M&A 시장에 중소기업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갖고 기업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잉여금, 그동안의 가업승계를 통해서 가업승계 준비 과정을 통해 갖고 이런저런 전략을 세웠지만은 매출 하락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사 기업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회사를 정리해야 되나 싶은 대표님들도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M&A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얼마 정도의 밸류를 측정받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갖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업승계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가업승계 계획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크게는 세 가지 주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후계자에 대한 선정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딸이 한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2명, 3명 형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둘 다 회사로 드릴지 한 명만 드릴지 누구를 아버님의 또는 어머님의 후계자로 선정을 할지에 대해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숙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연한 승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은 아들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회사 내부의 임직원들, 그리고 거래처, 그 다음에 관계사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던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20년, 30년 동안 아버님이 해오셨던 그러한 영업망, 인프라 자체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절세라는 측면인데요. 세무사님,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준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세금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현재 뭐 증여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그냥 물려줬을 때 과연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많은 그 기업가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사실 오늘 강의긴 하지만 우리 세무사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께서 중소기업 대표님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회사 장부를 보게 되면은 잉여금이 수십억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잉여금이 50억 쌓여 있다고 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기본 한 50억 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갖고
50억 잉여금이 있다. 그래서 50억에 대한 50% 상속세인 25억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장부에 현찰이 20억 있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업승계에 대한 절차에 대해 갖고 조금 더 저희가 심층적으로 확인을 하다 보면은요. 회사의 현황, 경영자원,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인적 자원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승계에 대한 유형, 가족들에게 승계를 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A 시장에 내놓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항상 가업승계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형제만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60%, 70% 중소기업에는 가족분들이 뭐 자기의 직계가 됐던 외가가 됐던 분명히 친인척들이 들어와 있고요.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친인척 분들의 자녀분까지 회사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친인척이다 보니까 근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월급만 받아가는 경우도 많은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차 중에 한 네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후계자에 대한 교육인데요. 저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가업승계 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에서도 강의를 하지만은 이런 공개적인 강의, 그 다음에 개별적인 아버님의 과외 비슷한 그러한 멘토링이 이루어져야지 원활한 승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에는 회사에 대한 지분이 아버지에게 80%, 90%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주식을 가업상속 공제나 증여 특례 법적 제도를 사용할지 아니면은 신규 법인 설립이라든지 뭐 물적 분할 등을 통해 갖고 구조적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아니, 세무사님, 아까 아버님께서 중소기업 하시는데, 그럼 그 승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회사를 파실 건가요? 청산하실 건가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세무 전문가인데, 네. 저부터 그거를 챙겨야 되는데, 네. 사실 저보다는 고객분들에 대한 관심을 두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배워서 꼭 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장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편찮으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당장 돌아가셨다고 하게 되면 유고가 발생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상속세가 발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의 잉여금 있다. 세금 25억 현찰로 내야 됩니다. 그게 다 뭐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재고자산으로 환가가 돼 있을 뿐이지 그게 현찰로 뭐 50억을 쟁여놨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미수 채권, 악성 채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수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외상 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안 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안 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빚쟁이들은 바로 따라와갖고 은행도 마찬가지죠. 아버님이 그동안에 30년 거래를 한 거지 아들이 거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승계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은행은 불안해할 거란 말이죠. 불안한 눈동자로 이 회사를 곧 망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노하우나 영업선에 대한 네트워킹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그럼 제가 들었던 그 기업 가치를 은행이 평가를 할 때 오너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동안에 뭐 10년, 20년, 30년 꾸준히 관계를 맺어왔고 신뢰가 있고 회사에 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 부분들 자체가 아들이 그걸 해낼까? 라는 거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죠. 검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했을 때 제대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죠. 특히나 이제 어떤 거를 보실 수가 있냐면은요. 이 실패한 가업승계 사례와 성공한 사례를 한두 개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거에 이제 37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사전 징여를 하게 되면은 상속인에게 징여한 거는 10년 합산. 네.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징여한 것은 5년 동안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3세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직원들에게 주식을 예를 들어 1억씩 논아줬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한 2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직원 300명에게 1억씩 주식을 줬다고 하게 되면은 300억에 대해서 인당 1억씩이니까 1억까지는 누진세가 10%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갖고 10%에 대해 갖고 세금을 1,000만 원씩 냈단 말이죠. 네. 그런데 5년 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세에 합산됐습니다. 근데 상속 재산이 많겠죠. 네. 그러면은 합산되는 순간 세율이 몇 프로? 아까 10% 냈는데 50%로 정산.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40%에 대해 갖고 구경도 못한 재산에 대해서 40%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 부담 때문에 회사를 정리한 일이 발생됐었습니다. 이 세법이라는 게 잘 활용하고 시적절하게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절세가 되지만은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춘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세가 아니라 뭐 전혀 완전히 그냥 증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니까 저도 빨리 타이밍을 잡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버님께서 한 연세가 한 60 정도 되셨나요? 네, 넘어섰죠. 아, 네. 60 넘으셨어요? 네. 다음 실패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 대한전선 사례인데요. 여기는 회장님께서 62세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3,300억 재산에 대해 갖고 약 1,300억 정도의 상속세가 나왔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때 막 24살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세금을 끌어다가 내기는 했으나 24세의 자녀가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9년 만에 회사를 포기하고 매각을 했다라는 사례가 있고요. 이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삼성 이병철 회장 유족들이 낸 세금은 170억. 그리고 현대 정주영 회장님 유족들이 낸 세금은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예전 일이긴 하지만 벌써 뭐 우리 그 왕 회장님 또는 이병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뭐 20년, 30년 됐지만은 그 시절 뭐 인플레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미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갖고 계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30억만 넘어가면 세율이 50%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잠깐만 세금 170억 냈으면은 이병철 회장님의 재산이 340억이었나요? 그리고 또 정주영 회장님의 재산이 세금 300억 냈으니까 재산이 600억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떤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절세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약간의 저희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공적인 가압승계 사례에 대해 갖고 쿠쿠전자 사례 또는 삼진어묵 사례를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장남이 미국에서 경영학,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마케팅, 브랜딩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차남도 회사에 대해 갖고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을 주고 현금도 주고 대신에 결국은 회사는 장남한테 물려줄 거야. 경영권은 장남에게 주기로 네. 얘기가 돼 있었죠. 하지만은 아버님께서는 과거에 LG 밥통 납품업체였습니다. 중소기업. 그런데 장남이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아버지 우리도 우리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브랜딩이라는 걸 배워왔는데 브랜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중소기업 우리가 독자 생존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기업으로서 대기업의 납품만 받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독립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면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에 밥통 선전이 나왔습니다. 네. 쿠쿠 하세요, 쿠쿠. 들어보셨죠? 네, 들었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갔고, 네. 광고비를 그때 당시에 10억 이상 광고비를 집행해갖고, 그 회사가 지금 몇 조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밥통회사 제조를 하고, 밥통을 제조해갖고, 아들한테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쿠쿠전자라는 브랜딩 마크를 달아갖고, 시장에다가 내놓아서 대박이 났던 사례가 되는 거고, 제조회사 뭐 매출 뭐 20억, 30억 하던 회사는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은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로부터 제품을 사와서 그리고 그거를 해외 또는 국내에 판매를 함으로써 굉장히 회사 볼륨이 커질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 회사를 삼켜버릴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짰던 거죠. 진짜 모범적인 사례네요. 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입니다. 근데 이제 쿠쿠는 대기업 뭐 거의 계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지금은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로 과세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제조업, 그 다음에 아들이 유통업 브랜딩을 해갖고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한 케이스가 있고, 삼진 어묵도 약간은 비슷합니다. 삼진 어묵도 아버지께서 직접 어묵 공장을 계속 하시지만은, 어묵을 3대째 이어온 박용준 대표가 있습니다. 삼진 어묵이라고. 부산에 가면 유명한 어묵 있죠. 네. 부산역에 가면은 네. 이 삼진 어묵 부스가 있습니다. 네. 부스가 있으면은 저는 항상 거기 부산 강의 갔다 오면은 5만 원짜리 이렇게 패키징 하는 세트가 있는데 그거 사갖고 한 3달씩 먹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묵바라든지 어묵 베이커리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갖고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박용준 대표가 어묵 시장을 공략한 게 아니라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 회사로 우리 회사는 만들어 갑니다 라고서 미션을 선언을 한 거예요. 기업이든 사람이든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미래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책에서도 읽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주변을 목격해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박용준 대표는 자기가 대표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사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워낙 브랜딩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영업 쪽으로 눈을 돌려갖고 삼진 인터내셔널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 사업부는 동원 F&B 전속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갖고 국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회사가 미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갖고 회사가 전략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는 지금 IMF고 뭐 어렵다고 하지만은 2015년도에 삼진식품 주식회사를 만들어갖고 2015년도에 생겼던 회사가 지금 매출 자체가 벌써 작년에 1,000억이 넘었습니다. 불과 뭐 5년, 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죠. 가업승계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범적인 쿠쿠전자라든지 삼진어묵의 사례를 통해 갖고 전략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법률의 기초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